내 구두에 묻은 와인 깨끗하게 핥아. 너 같은 시장통 아줌마한테 이게 딱 어울리는 대접이야. 30년 만에 동창회. 하지만 이 자리는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를 불러내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미숙의 지독한 악취미가 시작된 곳이었죠. 가장 화려한 파티장에서 시작된 가장 잔인한 그리고 통쾌한 그날의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귀한 시간을 담아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십 명의 동창들이 일제히 하던 동작을 멈추고 입구에 선 옥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샹들리에 불빛보다 더 날카로운 그 시선들은 마치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라고 묻는 것만 같았습니다. 옥자는 그 차가운 시선에 압도되어 발을 떼지 못한 채 문가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 얘들아, 저기 좀 봐. 이게 누구니? 우리 학교 명물 옥자 아니니?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회장 가장 안쪽 하얀 식탁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 상석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짙은 보라색 벨벳 원피스에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휘감은 그녀, 바로 최미숙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옥자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저 오만한 눈빛, 입꼬리만 살짝 올린 비릿한 미소. 옥자의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본능이 발목을 잡아 끌었지만 옥자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미숙은 또각 경쾌한 하이힐 소리를 내며 옥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와 옥자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옥자에게서 나는 삶의 냄새, 식당 주방의 기름 냄새를 덮어버리려는 듯 공격적이었습니다. 미숙은 옥자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검지와 엄지로 옥자의 코트깃을 아주 살짝 마치 더러운 오물을 집어 올리듯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옥자야. 너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니? S호텔이야. 서울에서도 멤버십 없으면 예약도 못하는 곳이라고. 근데 꼴이 이게 뭐니? 시장 바닥에서 생선 다듬다가 앞치만 벗고 달려왔니? 미숙의 말에 주위에 서 있던 동창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학창시절 교실에서 들었던 비웃음소리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불타오르듯 화끈거렸습니다. 아들 도진이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사준 150만 원짜리 코트였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저 시장표 넉마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입술을 떼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도 초대받아서 왔어. 회비도 낼 수 있고. 회비? 미숙은 코웃음을 치며 과장되게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얘 좀 봐.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건 여전하네. 옥자야, 내가 10만 원, 20만 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린 지금 물 관리를 하는 중이라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기 뷔페 음식에서 쉰내 나는 것 같아서 비위가 상한다는 뜻이야. 못 알아듣겠니? 미숙은 옥자의 어깨를 검지로 툭툭 밀쳤습니다. 옥자는 힘없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핸드폰, 그 속에 담긴 의사 아들의 사진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당당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누군데? 내 남편이 굽신거리는 그 대학병원의 최고 권위자야.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어. 옥자가 물러서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버티자 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미안해, 잘못했어라고 빌었어야 할 따까리가 감히 눈을 마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에게 옥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등학교 시절 매점으로 빵 심부름을 보내고 체육복을 뺏어 입고 기분이 나쁠 때마다 화풀이하던 샌드백이자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이 감히 주인을 노려보다니요. 미숙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야, 눈 안 깔아? 동창회 오라니까 진짜 친구라도 된 줄 아나 봐? 미숙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분위기가 살벌해졌습니다. 미숙은 팔짱을 끼고 턱짓으로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입구 옆에 서빙하는 직원들 대기하는 의자 있지? 거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감히 우리 테이블에 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내 몸에서 나는 쩐내 때문에 와인 맛 떨어지니까. 그러더니 미숙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손뼉을 짝 쳤습니다. 아, 맞다. 너 온 김에 밥값은 해야지. 옛날 실력 발휘 좀 해봐라. 야, 옥자야. 가서 얼음물 좀 떠와. 시원하게.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열이 받아서 목이 타네. 30년 전 교실에서 매일같이 듣던 그 명령이었습니다. 야, 옥자야. 매점 가서 우유 사와. 야, 옥자야. 내 실내화 빨아와. 그 지긋지긋한 명령이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된 지금 이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나는 내 하녀가 아니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학습된 공포, 30년 묵은 두려움은 생각보다 깊고 거대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아무도 옥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 눈을 반짝이며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찍지 마. 웃기잖아. 쟤 진짜 물 떠오나 보자. 미숙이 성격 여전하네. 역시 여왕님이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옥자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옥자의 눈가에 기어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숙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옥자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빨리 안 움직여. 내가 안 움직이면 내가 내 아들한테 전화해 볼까? 내 엄마가 동창회 와서 밥 빌어먹고 있다고? 너 혼자 늙어서 자식 앞길 막는 거 부끄럽지도 않니? 주제를 알면 기라고, 이년아. 자식? 아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옥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숙은 정확히 옥자의 가장 약한 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 자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발걸음을 떼어 정수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굴욕감이 온몸을 휘감아 숨을 쉬기가 힘들었지만 아들 이름이 거론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물 한 잔 떠다 주고 마는 게 낫다고 옥자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위로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미숙과 친구들은 깔깔깔하며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연회장 천장을 때리고 다시 옥자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물을 뜨러가는 옥자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신자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입에 올리던 강도진 교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자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마지막 고요임을 연회장의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옥자가 쥔 유리잔이 받침 접시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적막한 연회장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정수기에서 테이블까지 돌아오는 그 짧은 거리가 옥자에게는 마치 1000km의 가시밭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 핸드폰을 치켜든 친구들의 모습. 옥자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미숙의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물잔에는 살얼음이 동동 떠 있었지만 옥자의 속은 이미 시꺼먼 숯덩이가 되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물 가져왔어.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물잔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턱을 괴고 옥자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 옥자야. 너 손 씻었니? 미숙의 뜬금없는 질문에 옥자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아니, 내가 평소에 남이 먹던 그릇 닦고 음식물 쓰레기 만지는 일을 하잖아. 그 손으로 떠온 물을 나보고 마시라고? 아이, 더러워. 비위 상해서 원. 미숙은 인상을 찌푸리며 코앞에 있는 물잔을 손등으로 툭 쳐버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옥자의 발등과 스타킹 위로 튀었습니다. 놀란 옥자가 뒤로 주춤 물러섰지만 미숙은 사과 한마디 없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조심 좀 하지. 칠칠 맞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넌 왜 이렇게 고급스러운 데랑 안 어울리니? 분위기 다 깨게. 옥자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화를 내면 더 비참해질 뿐이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다음 행동은 옥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미숙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붉은 레드와인 잔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옥자야, 너 옷 색깔이 너무 칙칙하다. 시장통에서 입던 거라 그런가? 내가 좀 화려하게 꾸며줄게. 우리 남편이 병원장 되면 파티도 많이 갈 텐데 미리 예행 연습한다고 생각해. 미숙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의 손목이 휙 하고 움직였습니다. 차악. 차가운 액체가 옥자의 얼굴 정면을 강타했습니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고 코와 입으로 와인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옥자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끈적하고 차가운 와인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아들 도진이 선물해준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검붉게 적셨습니다. 어머, 어떡하니? 손이 미끄러졌네. 미숙은 입을 가리고 호호 웃었습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닦아내려 했지만 문지를수록 붉은 얼룩은 더 넓게 번져만 갔습니다. 150만 원. 아들이 첫 월급을 모아 사준 옥자 생애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라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옥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떤 옷인데? 옥자가 울먹이며 소리치자 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싹 가신 그녀의 얼굴은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어떤 옷? 시장 바닥에서 굴러먹던 년이 입은 옷이 다 걸레지. 무슨 옷 대접을 받아? 야, 소리 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미숙은 의자에서 일어나 옥자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구두,
뾰족하고 날카로운 앞코에 붉은 와인 한 방울이 튀어 있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여? 이태리제 한정판이야. 내가 평생 설거지해서 번 돈 다 합쳐도 한 짝도 못 살 거라고. 감히 내깐년한테 와인 뿌리다가 내 구두가 더러워졌잖아. 미숙은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꿇어. 뭐? 꿇고 할그라고. 내 구두에 묻은 와인, 내 혀로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내가 코트 세탁비는 안 물어내게 해줄게. 자비롭지 않니?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조차 너무 심한 것 아니냐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감히 미숙을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미숙의 남편은 곧 대학 병원장이 될 사람이었고 그녀의 말 한마디면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는 건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옥자는 치욕스러움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옥자가 움직이지 않자 미숙의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갔습니다. 하, 이년 봐라. 자존심 세우니? 야, 내 아들내미도 너처럼 이렇게 사니?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거지. 근성은 어쩔 수가 없나 봐. 너 혼자 키운다고 유세 떨더니 자식 교육도 아주 그 모양 그 꼴로 시켰나 보지. 아들. 또다시 아들이었습니다. 미숙의 입에서 나온 거지 근성.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는 말은 옥자의 이성의 끈을 툭 하고 끊어놓았습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아들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옥자가 고개를 번쩍 들고 미숙을 노려보려는 찰나였습니다. 미숙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3단 생크림 케이크의 맨 위 칸을 접시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옥자의 머리 위로 엎어버렸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생크림이 옥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그리고 이미 와인으로 엉망이 된 코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콧구멍과 입안으로 느끼한 크림이 밀려들어와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케이크 장식용 초콜릿과 과일들이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옥자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꼴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와인과 생크림으로 범벅이 된 채 바닥에 쓰러진 옥자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낡은 인형 같았습니다. 깔깔깔. 야, 이것 봐. 진짜 웃긴다. 행위 예술하니? 미수가 대박이다. 이거 사진 찍어야 해. 친구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옥자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옥자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크림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쓰러진 옥자의 뺨을 구둣발로 톡톡 건드렸습니다. 이게 내 주제야. 알겠어? 평생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벌레. 그게 내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 처먹고 기란 말이야. 어디서 눈을 부라려? 자. 미숙은 고개를 숙인 옥자의 뺨을 다시 한번 세차게 후려갈겼습니다. 옥자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입 안쪽이 터져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귓가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짓밟히고 끝나는구나. 옥자가 바닥을 짚은 손에 힘을 빼며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낯설지 않은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낮은 목소리가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내려온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생크림으로 뒤덮인 옥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목소리는 설마. 옥자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노로 차갑게 타오르는 눈빛을 한 그녀의 자랑스러운 아들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는 벼락처럼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 낮고 침착한 저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진 무게감은 소란스럽던 연회장의 공기를 단숨에 짓눌러 버렸습니다. 셔터를 눌러대던 친구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옥자를 짓밟고 서 있던 미숙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경련하듯 굳어졌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서 있는 남자. 그는 마치 런웨이에서 막 걸어 나온 모델처럼 완벽한 핏의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큰 키와 떡 벌어진 어깨, 그리고 조각한 듯 날렵한 턱선. 하지만 그 외모보다 더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마치 수술실의 차가운 메스처럼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위험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강도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병원 S대 병원의 최연소 교수이자 간 이식 분야의 신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도진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굽소리가 옥자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도진의 시선은 좌우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바닥에 주저앉아 생크림과 와인으로 뒤범벅이 된 세상에서 가장 작아진 여인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오는 길목에 서 있던 동창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가 풍기는 위압감이 감히 앞을 막아설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진은 옥자의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비싼 수트바지에 무릎을 굽혀 더러운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아들아.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생크림이 눈을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채취만큼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옥자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된 자랑스러운 아들에게 거지 취급받으며 바닥을 기는 어미의 모습을 보이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보지 마라. 도진아, 제발. 엄마 꼴이. 옥자가 울먹이며 뒷걸음질 치려 하자 도진이 옥자의 양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도진은 품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과 끈적한 생크림을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옥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손수건을 적셨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혼자 두지 말걸, 같이 들어올걸. 제가 죄송해요. 아들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어깨에 걸쳐진 이제는 걸레처럼 변해버린 코트를 벗겨내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는 도진의 턱 근육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미숙이 정신을 차린 듯 콧방귀를 뀌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뭐야, 이건 또 드라마 찍니? 아주 모자가 쌍으로 생쇼를 하는구나.
미숙은 팔짱을 끼고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잘생기긴 했지만 옥자의 아들이라니 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기껏해야 빚내서 양복 한 벌 빼입고 온 허우대만 멀쩡한 백수 건달쯤으로 보였습니다. 야, 너 옥자 아들이니? 얼굴은 반반하네. 근데 너네 엄마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 남의 귀한 동창회 와서 분위기 다 망치고 내 비싼 구두에 와인 튀겨놓고 사과도 안 하는 거 봐라.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가정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미숙의 독설에 도진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는 옥자를 자신의 등 뒤로 안전하게 숨긴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의 눈과 마주친 순간 미숙은 척추를 타고 흐르는 오싹한 향기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사람의 눈이 저토록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기 때문입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진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금속성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긴. 너네 엄마가 내 구두 더럽혔다고.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가 평생 일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이야. 주제를 알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미숙이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진은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건조하고 서늘해서 듣는 사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가 다가갈수록 미숙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도진은 미숙의 코앞까지 다가와 그녀가 신고 있는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올려 미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구두, 이태리제 살바토레 페라가모 한정판이군요. 가격은 대략 250만 원 선. 미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너 짝퉁파니? 그리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원피스, 지난 시즌 샤넬 컬렉션, 목걸이는 미키모토 진주. 다 합쳐서 3천만 원 정도 두르고 계시네요. 도진은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 미숙의 치장을 낱낱이 읊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군요. 그 비싼 것들로 휘감아도 당신에게서 나는 그 천박한 악취는 가려지지가 않아서. 뭐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천박? 미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도진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허공에서 도진의 강한 악력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도진은 미숙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움켜쥐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손버릇 조심하십시오. 이 손 함부로 놀리다가 영영 못 쓰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남편이 누군지 아냐고. 우리 남편이 S대 병원 행정부원장이야. 너 같은 놈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미숙이 발악하며 남편의 직함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아, 최명석 부원장님 사모님이셨습니까? 도진이 아는 체를 하자 미숙은 기세등등해져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래, 내가 그 최 부원장 와이프야.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꿇어. 내 엄마랑 나란히 꿇고 내 구두 핥으면 용서해 줄 테니까. 하지만 도진은 겁을 먹기는커녕 잡고 있던 미숙의 손목을 혐오스럽다는 듯 툭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한 장을 미숙의 눈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명함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거 참 인연이 질기군요. 최 부원장님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3번이나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었는데 제가 바빠서 못 만나드렸거든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숙은 인상을 찌푸리며 명함에 적힌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노안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읽던 그녀의 입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S대학교 병원 장기이식센터 센터장 외과 주임 교수 강도진. 강도진? 미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남편 최 부원장이 술만 마시면 입버릇처럼 하던 말 강도진 그 새끼를 잡아야 내가 살아. 대한민국에서 내간 이식 수술 성공시킬 사람은 강도진 뿐이야라고 노래를 불렀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구경하던 친구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맞네. 나 뉴스에서 봤어. 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 천재 의사. 강도진 교수님이잖아. 어머, 옥자 아들이 의사라고? 그것도 대학 병원 교수? 순식간에 연회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거지 취급하던 옥자의 아들이 자신들이 아플 때 줄을 서서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최고의 명의라는 사실에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건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며 도진과 옥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강도진이라고? 옥자 아들이? 도진은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넥타이를 살짝 풀어헤치며 미숙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미숙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그 강도진입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이 개 취급하고 밟아버린 이분이 제 생명보다 귀한 어머니시고요. 도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와인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목을 쥔 그의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최 부원장님, 강경화 말기시죠? 간성혼수 오기 직전이라 1분 1초가 급하다고 들었는데 부인께서는 여기서 참 여유롭게 와인 파티를 하고 계셨네요. 사람 목숨보다 구두가 더 중요한 분이라 그런가? 도진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병명에 미숙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털썩?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대적인 갑과 을의 위치가 단 1초 만에 완벽하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부원장님, 사모님? 도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연회장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옥자를 둘러싸고 낄낄거리고 셔터를 눌러대던 동창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아주 거대하고 무서운 영린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에 있는 대학병원, 그곳에서도 신의 손이라 불리는 실세 중의 실세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이 청년이라니. 친구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핸드폰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자신들이 찍은 동영상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말입니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눈으로 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창시절 내 실내화나 빨던 따까리 옥자의 아들이 우리 남편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강도진 교수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악몽이어야 했습니다. 거짓말이지? 내가 강도진이라고? 웃기지 마. 어디서 사기를 쳐? 옥자 주제에 의사 아들을 뒀을 리가 없잖아. 너 연기자 섭외했니? 이거 다 몰래카메라지? 미숙은 악을 쓰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바닥을 짚은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 내어 소리쳤습니다. 야, 옥자. 바른 대로 말해. 너 지금 나 골탕 먹이려고 쇼하는 거지? 감히 병원 부원장 사모인 나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옥자는 도진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지저대는 강아지를 보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톡톡 두드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현실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 확인시켜 드리죠.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단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회장의 정적 속에 스피커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강도진 교수님, 접니다. 간담체외과 의국장입니다.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의국장. 그녀도 남편 병원에 드나들며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선생. 무슨 일입니까? 도진이 낮게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디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최명석 행정부원장님 바이탈이 무너졌습니다. 간성혼수가 와서 지금 응급실로 실려오셨는데 혈압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응급간 이식 수술 안 들어가면 오늘 밤 넘기시기 힘듭니다. 미숙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동창회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 주던 남편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집도의가 없습니다. 흉부외과, 일반외과 다 수술 중이고 이 난이도 높은 수술 집도하실 분은 강 교수님 뿐입니다. 원장님도 지금 교수님만 찾고 계십니다. 제발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 통화 내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진은 미숙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은 파악했으니 대기하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진의 입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미숙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제 상황은 명백해졌습니다. 미숙의 남편, 병원 권력의 핵심인 최 부원장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옥자의 아들 강도진이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완벽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전복된 것입니다. 미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만함과 도끼는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죽음의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누리던 부와 권력, 명예, 그리고 이 거만한 여왕놀이도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당장 남편이 죽게 생겼습니다. 미숙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교수님. 아니, 도진아. 조카님. 방금 전까지 거지 근성, 기생오랍이라고 욕하던 입에서 비굴하기 짝이 없는 호칭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숙은 엉금엉금 기어서 도진의 구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옥자가 닦아주려던 그 구두, 미숙이 더럽다고 침을 뱉을 뻔했던 그 구두 앞이었습니다. 내가 몰라봤어. 우리 남편 좀 살려줘. 응?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이 너 얼마나 아끼는지. 술만 마시면 강 교수 칭찬만 했어. 제발 병원 좀 가줘. 지금 가면 살 수 있잖아. 응? 미숙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명품 원피스가 바닥에 끌려 먼지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미숙의 손이 자신의 바지에 닿기도 전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오물을 피하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아까 그러셨죠? 제 어머니 손이 더러워서 비위 상한다고. 도진의 목소리는 영하 수십 도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키운 자식입니다. 제가. 그런 놈의 손으로 당신 남편 배를 가르고 장기를 만지라고요? 비위 상해서 어디 맡기시겠습니까? 아,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옥자야,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아까는 술이 과해서 미쳤었나 봐. 너 착하잖아. 우리 남편 죽으면 나 어떻게 사니? 응? 미숙은 이제 옥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까 와인을 뿌리고 케이크를 엎었던 그 옥자에게 이제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매달리는 꼴이라니. 옥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악마 같은 친구가 이렇게 발밑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기이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젖은 코트와 끈적거리는 머리카락이 아직도 쓰라리게 남아 있었으니까요. 도진은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린 미숙을 떼어내려다 문득 생각난 듯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살리고 싶습니까? 그 말에 미숙이 번개처럼 고개를 처박으며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살려만 주면 뭐든 다 할게. 내 전 재산을 다 줄 수도 있어. 제발 수술만 해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신보다 더 많이 버니까요. 도진은 바닥에 굴러다니는 깨진 와인잔 조각을 구둣발로 툭 찼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미숙의 심장을 긁었습니다. 아까 제 어머니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구두 할그라고 하셨죠. 바닥에 쏟아진 와인까지 싹 다 하자 먹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사모님. 제 어머니는 당신의 그 더러운 유의 때문에 인격을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말 몇 마디로 남편 목숨을 구걸하시겠다?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도진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어머니 발 앞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당신이 시켰던 그대로 하세요. 바닥에 쏟아진 와인, 그리고 제 어머니 구두에 묻은 크림까지 당신 혀로 깨끗하게 닦아내십시오. 만약 티끌 하나라도 남으면. 도진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호텔을 나가서 아주 천천히 저녁 식사를 하고 병원으로 갈 겁니다. 그때쯤이면 최 부원장님은 이미 영안실에 계시겠지만요. 그것은 의사로서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악마가 되기를 자처한 아들의 피 끓는 복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잔혹하고도 통쾌한 심판의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미숙은 부들부들 떨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흥건한 대리석 바닥, 그리고 생크림이 잔뜩 묻은 옥자의 낡은 구두. 그것을 핥는다는 건 자신의 모든 존엄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요. 할게. 하면 되잖아. 미숙은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S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병원장 사모님이라 칭송받던 여자가 식당 설거지 일을 하는 친구의 발 아래 개처럼 엎드린 것입니다.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간성혼수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도진은 손목시계를 툭툭 두드리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미숙의 남편 최 부원장의 생명이 꺼져가는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붉은 와인이 웅덩이처럼 고인 바닥과 그 옆에 놓인 옥자의 낡고 해진 구두였습니다. 불과 10분 전 자신이 더럽다며 침을 뱉고 짓밟았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미숙은 아랫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동창들이 둥그렇게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존심을 세운다면 남편은 죽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어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것입니다. 미숙은 질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락이었습니다. 미숙은 울음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끌려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미숙의 입술이 바닥에 고인 붉은 와인 웅덩이에 닿았습니다. 비릿한 쇠맛과 떫은 와인 향, 그리고 바닥의 먼지 냄새가 한꺼번에 코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역겨움에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짭짭. 정적 속에 미숙이 바닥을 핥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기괴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숙은 짐승처럼 혀를 내밀어 와인을 핥았습니다. 값비싼 립스틱이 와인과 뒤섞여 번져나갔고 곱게 화장한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붉은 얼룩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진짜 핥고 있어. 야, 이거 대박이다. 미숙이 저런 꼴 처음 봐. 주변 친구들은 경악하면서도 그 잔인한 흥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누군가는 핸드폰을 더 높이 들어 이 희대의 굴욕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미숙은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왕따시켰던 옥자, 그 옥자가 당했던 모멸감이 30년의 이자를 쳐서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와인 얼룩을 대충 핥은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는 붉은 와인이 피처럼 묻어 있어 흡사 괴물 같았습니다. 그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도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다 했어. 이 정도면 됐지? 응, 이제 병원 가줘. 하지만 도진은 차가운 눈으로 옥자의 발끝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직 메인 디시가 남았잖습니까? 제 어머니 구두에 묻은 생크림. 그것까지 완벽하게 처리하셔야죠. 도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미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옥자의 구두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장통 흙먼지가 묻은 낡은 구두, 그 위에 덕지덕지 묻은 하얀 생크림. 그것을 핥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완전히 포기하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숙은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옥자의 발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옥자는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고 군림했던 여왕벌 미숙이 지금 자신의 발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박수라도 치며 비웃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모습을 보니 옥자의 가슴 속에 차오르는 것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환멸과 연민이었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저렇게까지 추해질 수 있구나. 미숙이 혀를 내밀어
옥자의 구두 코에 묻은 생크림을 하츠려는 찰나였습니다. 옥자의 구두 가죽 냄새와 생크림의 단내가 미숙의 코를 찔렀습니다. 미숙이 눈을 질끈 감고 혀를 갖다 대려는 순간 그만. 옥자가 발을 뒤로 쑥 뺐습니다. 미숙의 혀가 허공을 가르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미숙이 멍하니 고개를 들자 옥자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겁먹은 소녀도 주눅든 식당 아줌마도 아니었습니다. 더러워서 못 봐주겠다, 미숙아. 옥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 혀가 내 구두에 닿는 게 끔찍해서 그래. 내 구두 낡았어도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산 정직한 신발이야. 내 그 더러운 입으로 할게 놔두기엔 내 신발이 아까워. 옥자의 말은 도진의 물리적인 응징보다 더 뼈아픈 정신적인 일격이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옥자는 몸을 돌려 아들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아, 됐다. 그만하자. 이런 거 본다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속만 울렁거린다. 어머니의 말에 도진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옥자의 구두에 묻은 크림을 직접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미숙을 향해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제 어머니께서 당신의 사과 방식이 역겹다고 하시는군요. 미숙은 다급하게 도진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잖아. 바닥도 하찮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러니까 약속 지켜. 우리 남편 수술해준다고 했잖아. 미숙은 마치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악을 썼습니다. 바닥을 핥은 대가로 당연히 수술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 믿는 그 뻔뻔함에 도진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약속이라. 제가 언제 수술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고려해보겠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장난이야. 사람 가지고 노니? 가지고 놀다니요. 당신이 제 어머니께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예절 교육 수준입니다. 도진은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리듯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간과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신이 바닥을 핥든 천장을 기어다니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도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회장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병원에는 당신 남편 말고도 간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개중에는 돈이 없어서, 연줄이 없어서 묵묵히 자신의 순번만 기다리다 죽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당신 남편, 최명석 부원장. 그동안 병원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응급도 조작하고 순번 세치기에서 지인들 수술 먼저 시켜준 거 제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미숙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치부까지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 메스는 생명을 살리는 데 씁니다. 돈과 권력으로 순서를 도둑질하려는 파렴치한들을 돕는 도구가 아닙니다. 특히 도진은 옥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모욕하고 인격을 살해한 사람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선량한 다른 환자의 기회를 뺏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안 돼. 그럼 우리 남편은? 우리 그이는 어떡하라고. 미숙이 절규했습니다. 도진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순번 기다리세요. 물론 그 순번이 오기 전에 장례식장을 먼저 예약하셔야겠지만 도진은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더는 못 있겠습니다. 도진이 옥자를 부축해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은 거대란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강 교수, 도진아, 옥자야, 제발, 이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미숙의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고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미숙이 이제 끝났다. 최 부원장 죽으면 저 집안 풍비박산 나는 거 아니야? 그들의 속삭임은 미숙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와인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 미숙의 모습은 인과응보라는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 쾅! 호텔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옥자의 지난 30년 악연을 끊어내는 단두대의 칼날 소리처럼 명쾌하게 울렸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서 들려오던 미숙의 처절한 비명과 통곡 소리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옥자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곁에는 단단한 바위처럼 그녀를 지탱해주는 아들 도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옥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꼭 잡았습니다. 와인과 생크림으로 범벅이 된 몰골이 창피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만 아들의 체온이 전해지자 비로소 자신이 지옥에서 빠져나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도진아, 너 정말 괜찮은 거니? 병원 부원장이라는데 너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나 때문에 내 앞길 막히는 거 아니니? 자신이 당한 모욕보다 아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옥자의 말에 도진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도진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머니의 뺨에 남은 와인 자국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닦아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앞길은 제가 실력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정치판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곳이에요. 실력 없는 정치꾼들이나 해코지 타령하지 저 같은 기술자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몇몇 동창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옥자와 도진을 보고 흠칫 놀라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숙의 옆에서 옥자를 비웃으며 영상을 찍어대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이 아니라 두려움과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자가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 옥자야. 아까는 우리가 미숙이가 시키는 대로 하느라. 우리 마음 알지? 우리 진짜 친구잖아. 맞아, 옥자야. 이거 좀 닦아. 내가 세탁비 줄게. 응? 한 동창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물티슈를 내밀었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강자가 바뀌자마자 꼬리를 흔드는 그 모습이 미숙보다 더 추악해 보였습니다. 옥자는 그들이 내민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도진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제 어머니 친구분들 아니십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병원에서 제 환자로 마주치게 된다면 저는 의사로서 최선은 다하겠지만 인간으로서의 호의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서늘한 경고를 남기고 도진은 어머니를 부축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동창들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으로 옥자의 지긋지긋했던 과거는 영원히 종료되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도진의 차에 올랐을 때 도진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장실, 기조실장, 흉부외과 과장 등
병원의 고위직들이었습니다. 보나 마나 최 부원장의 수술을 종용하는 압박 전화일 것이 뻔했습니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전원 버튼을 꾹 눌러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도진아, 전화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급한 환자라며. 옥자가 불안한 듯 묻자 도진은 운전대를 잡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환자는 따로 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병원으로 가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야 할 분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도진의 검은 세단이 미끄러지듯 밤거리를 질주해 S대 병원 응급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도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오셨습니까? 지금 최 부원장님 혈압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호자분도 방금 도착해서 난동을 부리고 계십니다. 의국장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옥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교수실에 계세요. 씻으실 수 있게 준비해 둘게요. 저는 옷만 갈아입고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도진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향하는 복도, 저 멀리서 익숙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우리 남편이 부원장인데 감히 내 앞을 막아? 강도진 어디 갔어? 당장 나오라고 해. 미숙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명품 원피스는 와인 얼룩으로 엉망이 된 채 그녀는 응급실 입구를 지키는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산소호흡기를 쓴 채 이동 침대에 누워있는 최 부원장이 보였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복도를 걸어오는 도진을 발견하고는 귀신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아, 강도진, 너 왔구나. 빨리 수술실 들어가. 우리 남편 죽어가잖아. 내가 시키는 거 다 했잖아. 바닥도 하얗잖아. 미숙이 도진의 가운 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도진은 미숙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의국장에게 물었습니다. 1번 환자 준비됐습니까? 네, 교수님. 마취가 대기 중이고 뇌사자간 적출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은 미숙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래, 그래. 준비됐으면 빨리 들어가. 뭐해? 하지만 도진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미숙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수술실 3번 방으로 모시세요. 뭐? 미숙이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김순자? 최명석이 아니라? 자, 잠깐만. 김순자가 누구야? 우리 남편 이름은 최명석이야.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도진은 그제야 걸음을 멈추고 미숙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를 쓰기 직전 드러난 그의 얼굴은 사무적이고 냉철했습니다. 착오 없습니다. 김순자 환자분은 국밥집을 하시면서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하고 5년 전부터 강경화로 투병하며 이식 대기 1순위를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기증된 뇌사자의 간은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김순자 환자분께 가장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남편이 더 급하잖아. 부원장이잖아. 내가 돈 더 준다니까? 그 할망구한테 줄 간을 우리 남편한테 달라고. 10억? 20억? 얼마면 돼? 미숙이 돈을 무기로 발악했습니다. 도진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는 시장통이 아닙니다. 생명은 경매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 남편이 그동안 권력으로 새치기에서 밀려난 환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또다시 돈으로 새치기를 하시겠다.
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응급도 점수, 대기 순번, 조직 적합성, 모든 기준에서 김순자 환자분이 우선입니다. 당신 남편은 그 다음입니다. 만약 오늘 밤 김순자 환자분의 수술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또 다른 내사자가 나타나고 그 간이 당신 남편과 맞는다면 그때 수술해 드리죠. 확률은 로또 당첨보다 낮겠지만 너 이거 직무유기야. 살인이라고.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언론에 다 뿌릴 거야. 미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진은 이미 수술실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 남편을 죽인 건 제가 아닙니다. 평생 남을 짓밟으며 쌓아온 당신들의 그 오만과 업보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 남편의 생명줄을 끊어놓은 겁니다. 드르륵. 수술실의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문 위에는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그것은 김순자 할머니에게는 생명의 불빛이었지만 미숙과 최 부원장에게는 지옥의 입구가 열리는 신호등이었습니다. 아, 안 돼. 문 열어. 문 열라고. 미숙은 닫힌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미숙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웅성거리는 환자들과 보호자들 틈에서 천하의 병원장 사모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쫓겨났습니다. 교수실 창문 너머로 앰뷸런스 한 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병원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최 부원장의 차였습니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고 그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옥자는 씻고 나온 개운한 얼굴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도진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정하게 살려야 할 사람을 살렸을 뿐입니다. 옥자는 두 손을 모으고 수술실 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름 모를 김순자 할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메스. 차갑고 건조한 도진의 목소리가 수술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수술실 3번 방. 도진의 손에 쥐어진 은색 메스가 조명을 받아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국밥집 할머니 김순자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마취되어 잠든 그녀의 얼굴은 고된 삶의 풍파를 증명하듯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복수는 차올라 있었으며 피부는 황달로 인해 샛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눈을 감고 그녀를 위해 짧게 기도했습니다. 돈도 백도 없이 오직 순번 하나만 믿고 기다려온 이 생명, 제 손으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개복합니다. 도진의 손놀림은 신의 손이라는 별명답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굳어버린 간을 떼어내고 기증받은 건강한 간을 이식하는 대수술. 혈관 하나, 신경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도진의 이마에 맺히자 간호사가 잽싸게 닦아냈습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수술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도진은 잡념을 지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밖에서 울고불며 난동을 부리고 있을 미숙이나 권력을 잃고 죽어가고 있을 최 부원장의 생각은 먼지 한 톨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앞의 환자 김순자 할머니의 핏줄을 잇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의사의 의무였고 어머니 옥자가 가르쳐준 정직한 삶에 대한 예우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시각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하는 사설 구급차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 못 가요?
우리 남편 숨 넘어간다고요. 신호고 뭐고 다 무시하고 달리란 말이야. 미숙은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을 듯이 흔들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운 최 부원장의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고 모니터의 경고음은 불길하게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S대 병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 열악한 이류 병원뿐이었습니다. 다른 대학 병원들은 이미 수술 스케줄이 꽉 차 있었거나 최 부원장의 악명을 알고 껄끄러워하며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젠장, 이게 다 그 옥자년 때문이야. 강도진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남편 잘못되면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서라도 내 놈 의사 면허 박탈시킬 거야. 미숙은 자신의 잘못은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은 채 오로지 남들과 세상을 저주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최 부원장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살려달라는 몸짓이었지만 그 손을 잡아줄 명의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환자분 혈압 40입니다. 이러다 심정지 옵니다. 구급대원의 외침에 미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당신 죽으면 안 돼. 내 보석들은? 내 빌딩은? 당신 이렇게 가면 나 빈털털이란 말이야. 그녀의 절규 속에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수술실. 무려 10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도진의 손끝에서 마지막 혈관이 이어지자 멈춰있던 새로운 간에 붉은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잿빛이었던 간이 선홍색으로 차오르는 순간 수술실 안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혈류 좋습니다. 담즙 생성 시작되었습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마취가 교수의 말에 도진이 비로소 마스크 속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합하겠습니다. 도진이 수술실을 나선 것은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이었습니다.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지만 발걸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그곳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옥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술실 문이 열리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진아, 어머니 안 주무시고 기다리셨어요? 잠이 오니. 할머니는? 수술은 잘 된 거야? 옥자가 도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도진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건강하게 퇴원하실 일만 남았어요. 옥자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사람 하나 살렸구나. 훌륭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옥자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된 이유, 그리고 그 힘든 수련 과정을 버틴 이유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권력자에게 굽신거리는 의사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평등하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진짜 의사가 되는 것. 그것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보여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의국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진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교수님, 방금 소식 들어왔습니다. 최명석 부원장님, KK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도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수술에 들어갔는데 이미 간성 혼수가 너무 깊게 진행되어서 목숨은 건졌지만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집도의 말로는 의식을 되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깨어나더라도 평생 반신불수로 지내야 할 거랍니다. 도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네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그 귀한 시간을 값지라고 떼쓰는데 허비했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인과응보, 사필귀정, 그 옛말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바닥을 하드며 시간을 끄는 대신 차라리 빨리 다른 병원으로 갔더라면, 혹은 평소에 덕을 쌓아 주변 의사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오만함이라는 덫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며칠 후 중환자실, 김순자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뗀 할머니는 곁에 서 있는 도진을 알아보자마자 쭈글쭈글한 손을 들어 도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진은 허리를 숙여 할머니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할머니, 이제 건강하게 사셔야죠. 국밥집 다시 여셔서 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주셔야 합니다. 제가 그거 먹으려고 수술해 드린 거예요. 도진의 농담에 할머니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던 옥자의 얼굴에도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K병원의 1인실, 미숙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최 부원장이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병원 실세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는 비참한 육신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모님, 병원비 정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아든 미숙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지자마자 그동안 덮어두었던 남편의 비리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채용 비리, 횡령.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병원 측은 최 부원장을 파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미숙이 자랑하던 보석들, 명품 가방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까지 모조리 압류될 처지였습니다. 으아, 안 돼. 내 돈, 내 거란 말이야. 미숙은 서류를 찢어발기며 병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고단한 간병 생활과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옥자에게 와인을 뿌리며 이게 내 운명이야라고 비웃었던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그녀의 심장에 꽂힌 것입니다. 이제 평생 바닥을 기며 살아야 할 운명은 옥자가 아니라 바로 미숙 자신이었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어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요양병원,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6인실 병동 구석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이 여편네야. 죽을 술했지 누가 이렇게 뜨겁게 가져오랬어. 나 입천장 다 대라고 작정했냐? 아, 알았어요. 시켜서 줄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부스스한 머리에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황급히 죽그릇을 후후 불었습니다. 한때 S호텔 연회장을 휘젓고 다니며 내 구두 하츠라고 호령하던 부원장 사모님 최미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 예전의 화려함은 먼지 한 톨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았던 손목은 노동으로 거칠어졌고 보톡스로 팽팽했던 얼굴은 고생에 찌들어 주름이 자글자글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최명석 전 부원장은 반신불수가 되어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했습니다. 뇌 손상 후유증으로 성격은 더욱 포악해졌고 하루 종일 미숙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재수 없는 년. 내가 그 주둥아리만 안 놀렸어도, 내가 강 교수한테 수술받고 지금쯤 병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야. 내가 내 인생 망쳤어. 내가 내 팔다리 자른 거라고. 최 씨가 성한 왼쪽 손으로 죽그릇을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죽이 미숙의 옷과 얼굴에 튀었습니다. 미숙은 아 뜨거워 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을 뱉었습니다. 치워. 냄새나니까 썩 치우라고. 넌 평생 내 똥오줌이나 받다가 늙어 죽어야 해. 그게 내 죗값이야. 미숙은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죽을 닦아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문득 1년 전 자신이 옥자에게 했던 짓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구두를 핥게 하고 바닥에 쏟아진 와인을 닦게 했던 그 악행. 그것이 마치 거울처럼 반사되어 지금 자신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흑, 옥자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친년이지. 미숙은 걸레질하며 통곡했지만 그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비리 추징금 때문에 집과 차, 보석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친구들은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옥자에게 던졌던 하녀, 식모라는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쓴 채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번화가 새로 개업한 순잔의 원조 국밥 가게 앞은 축하 화환과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깔끔한 개량 한복 유니폼을 입은 옥자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김순자 할머니가 주방을 진두지휘하며 뽀얀 육수를 끓여내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할머니는 옥자에게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네. 나랑 같이 가게를 해보지 않겠나? 라고 제안했고 옥자는 이제 설거지 담당이 아닌 어엿한 점장님이 되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여기 3번 테이블에 수육 추가요. 네, 금방 갑니다. 옥자가 경쾌하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하려던 찰나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동창회에서 미숙의 옆에 붙어 옥자를 비웃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옥자의 가게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또 아들이 유명한 교수라는 점을 이용해 보려고 염치불구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옥자야. 너 진짜 성공했다. 가게 너무 좋다 얘. 우리 옥자 옛날부터 손맛 좋았잖아. 우리가 팔아주러 왔지. 친구 좋다는 게 뭐니? 그들은 뻔뻔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옥자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어서 물이나 떠다 줬겠지만 지금의 옥자는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자리가 없네.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저기 빈자리 있잖아. 저 자리는 손님을 위한 자리야. 너희 같은 구경꾼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옥자의 싸늘한 일침에 친구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우리가 돈 안 내고 먹겠대? 옛날 일 가지고 쪼잔하게. 쪼잔해? 옥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미숙이가 내 머리에 케이크 엎을 때 너희 뭐 했니? 깔깔대면서 동영상 찍지 않았어? 난 아직도 그 셔터 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너희는 벌써 잊었나 보구나. 옥자는 가게 문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국밥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야. 너희처럼 강한 사람한테 붙어서 약한 사람 짓밟는 박쥐들한테 팔 음식 없어. 소금 뿌리기 전에 나가. 너 진짜 두고 보자. 친구들은 옥자의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님들이 사장님 멋지십니다 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옥자는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게를 정리할 무렵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훤칠한 키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진 교수였습니다. 그는 손에 예쁜 쇼핑백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도진아, 바쁜데 뭐하러 왔어? 밥은 먹었고? 도진은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1년 전 호텔 연회장에서 와인 범벅이 된 어머니를 닦아주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도진은 쇼핑백에서 반짝이는 베이지색 컴포트화를 꺼냈습니다. 굽이 낮아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였습니다. 어머니, 발 좀 줘보세요. 아유, 뭐야. 나 신발 많은데. 옥자가 쑥스러워하며 발을 빼려 했지만 도진은 어머니의 낡은 운동화를 벗기고 새 구두를 정성스럽게 신겨주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어머니 낡은 구두에 미숙이라는 여자가 침 뱉고 더럽혔잖아요. 제가 닦아드리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거든요. 도진은 어머니의 발에 딱 맞는 새 구두를 매만지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기억이 묻은 신발은 버리세요. 이 신발 신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아들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옥자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도진아. 정말 고마워. 엄마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된 것도 좋지만 이렇게 바른 사람으로 자라준 게 더 고맙다. 어머니가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온다고. 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게 밖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 시각 차가운 요양병원 병실에서 미숙은 남편이 던진 죽그릇에 맞아 멍든 팔을 문지르며 서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옥자는 아들의 팔짱을 끼고 새 구두를 또각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당당하고 경쾌한 인생의 승리자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파멸했고 선인은 고통 끝에 찬란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오히려 기적 같은 우리네 삶의 정의였습니다.